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자국의 제약사를 통해서 6억 회분의 백신 물량을 쌓아놓고 있다고 밝혔죠. 그런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 미국과 한미 백신 스와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확보한 백신을 우리나라에 우선 공급하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되갚는 방식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 내용입니다. 이미 미국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요? 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 한미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이미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있다고 말하면서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백신 문제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방한 때에도 논의를 진행을 했고 존 케리 미국 국무부 대통령 기후특사와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백신 외교 없이 이런 시급한 백신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에서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 측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캐리 특사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네, 정 장관의 백신 스와프 추진 발언에 여야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올해 초 야당이 백신 스와프를 제안했을 때는 귀담아 듣지 않아 OECD 37개국 가운데 백신 접종률 35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백신 수급 긴급 점검단을 설치하고 수급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야당이 주장한 자가 검사 키트 도입도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허가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틀째 대정부 질문도 조금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최대 화두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요. 네, 어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은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지난 재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른 부동산 문제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해 야당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며 공시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이 최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부분에 대해 이유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2달 전에는 종부세 기준과 관련해서 완화를 검토한 바가 없다. 잘라 말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변동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유연해 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입니까? 제가 이 9억 원이 10년 전에 설정된 거긴 하지만은 잘못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시장에 잘못되게 부동산 완화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서 부동산 영향이 있을까 봐 지금으로선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함께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재보궐선거 직전 터진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과 함께 임대차 3법의 부작용,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리가 공석이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문제, 가계부채 급증, 재정준칙 도입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정의용 장관의 어제 발언을 두고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IAEA 기준에 맞춰 적합성 절차에 맞게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 발언 때문입니다. 정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의 방류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국제 공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 절차도 제기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장관이 적극 해명에 나섰죠.
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다뤘는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의 오염수 방류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대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 건강에 해가 없다는 과학적 근거, 사전 협의, IAEA 기준에 따른 투명한 방식, 우리 측 전문가의 검증 참여 등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의응답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장관께서는 어제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겠다. 이것은 대통령 지시하신 내용은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왜 제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냐. 그러한 그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왜 우리가 반대를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부가 이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으면서도 대통령 지시 때문에 검토하는 척만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가장 중요한 미국과 IAEA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외교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본의 방류 결정에 긍정적인 나라는 미국뿐이라며 국제 여론이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이 국제해양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제소가 어렵다는 건 앞서 검토를 했던 로펌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을 무시하고 일본이 방류를 강행할 경우의 대응 방안에 관해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공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염수 방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에 답변을 요구했다면서 다만 아직 답을 듣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보유세 완화를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집값의 90%까지 대출 규제를 풀자는 주장도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강력한 개혁 추진을 내걸었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이틀 연속 부동산 대책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꼼꼼히 살펴서 가장 절실한 민생 과제부터 입법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세제 강화 기조의 변화를 계속해서 예고한 겁니다. 민주당이 우선 검토하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완화입니다. 주택가격 상위 1에서 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미 법안 발의까지 시작됐습니다.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세제 완화 검토와 함께 민주당 안에서는 대출 규제까지 이참에 확 풀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당권 주자인 송영길 후보는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제 완화에 대출 규제 완화까지 야당은 그렇다 쳐도 여당까지 적극 나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좌절하고 그래서 세금도 올랐는데 지금 집값 부추기는 방안만 여야가 앞다퉈서 내고 있어요. 어디가 연지 어디가 야인지 구별도 안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이후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치솟는 거에 화들짝 놀라 공약 재검토와 함께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거꾸로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실거주용 1주택이나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주택 정책의 핵심은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를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투기에 대해선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환수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임대 목적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성비위 사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또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른 박 전 시장의 장례 등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면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 시장은 유사 사건이 다시 없도록 성비위가 확인되면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 특별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피해자가 업무에 복귀하지만 서울시의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선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르고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보면서 피해자는 또 하나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사건 당시 인사와 장례식 등 관련 책임자는 이미 인사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차 가해 재조사에서 추가 관련자가 드러나도 피해자의 업무 복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징계는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건의에 대해서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이 관계부처에 발언을 요청하자 국토부와 법무부, 문화부 등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3,220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석 달여 만에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수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1.86포인트 0.68% 오른 3,220.7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1월 25일 3,208.99를 3개월여 만에 넘어섰습니다. 장중 최고치는 지난 1월 11일 기록했던 3,266.23입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은 외국인들이 순매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외국인이 3,200여 원어치 순매수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 지표가 잘 나오면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회복 단계로 진입한 것이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반응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과 3월 국내 증시 발목을 잡았던 게 미국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였는데요. 최근에는 달러가 급락하고 금리도 확연하게 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3월 26일부터 국내 주식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2.42포인트 0.24% 오른 1031.8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앞으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도요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당장 4월과 5월은 1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미국과 국내 대부분 우량 기업들이 실적이 좋거나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달러도 약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 3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재개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가총액 대형주를 중심으로 사자 주문을 이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20대 10명 중 4명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동학개미 열풍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이 전국 만 20세에서 64세 경제활동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20대 주식 투자 비율은 39.2%로 2019년 23.9%보다 15.3%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또 20대 투자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은 2019년 평균 75만 원에서 지난해 131만 원으로 75%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한국석유공사의 부채가 자산 규모를 넘어서면서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보면 석유공사의 지난해 총 부채 규모는 18조 6천억 원이지만 자산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7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14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기업들이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 보증에 힘입어 자체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공기업의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 부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반면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부권 거점 국립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약을 중증 장애인에게 연거푸 조제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사가 추가로 입력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시스템이 문제였는데 얼마나 많은 조제 오류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문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뇌병변 1급 장애에 뇌전증까지 앓는 7살 은총이 발작을 막기 위해선 9가지 약을 12시간마다 먹어야 합니다. 대학병원 내 약국에서 매달 한 달치 약을 처방받아 오는데 지난 2월 약 하나가 잘못 지어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발작 증상을 완화시키는 디아제팜이라는 약으로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이었습니다. 아침에 2mg, 저녁에 그 2배인 4mg을 투여하라는 처방과 달리 아침과 저녁 약이 똑같이 3mg씩 조제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약 용량을 외우고 있던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전에 발견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같은 잘못이 되풀이됐다는 겁니다. 2달 뒤에 처방받은 약에서도 디아제팜 용량에 똑같이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2-3번이 이렇게 걸린다라는 건 비단 저희 아이 약에서만 실수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확률이잖아요. 충남대병원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의사가 입력한 추가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간혹 실수가 생긴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처방전과 다른 용량의 약이 조제되지 않도록 처방과 감수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시스템 문제였다고 했지만 앞서 다른 환자의 처방약에서 조제 오류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보자는 해당 병원과 원내 약국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문제 제기를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말한 실수가 은총이 같은 중증 장애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렵게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또 그 약국을 이용해야만 하니까요. 그게 정말 제일 슬퍼요.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은 41번째 장애인의 날인데요. 아직도 생활 속에 불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쓴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가 세상을 보는 창구인데 의약품에 점자 표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해열제나 소화제, 생활 필수품조차도 점자 표기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27년 전 시력을 잃은 이차용 씨. 갈증이 나는 한여름에도 혼자서 편의점이나 마트 가는 건 망설여집니다. 원하는 음료를 찾기 힘들어서입니다. 탄산음하고 요 뒤에 거는 또 뭔지는 모르겠네, 이게. 지난 2008년부터 음료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캔 음료에 점자를 새기기 시작했지만 음료 혹은 탄산으로만 표시했습니다. 사이다인지 콜라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콜라를 좋아하는데 사이다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단순히 음료로만 돼 있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나마 점자 표기가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는 맥주들입니다. 이렇게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는 아예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약국에서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두통약과 소화제, 해열제 등등 포장지 대부분 점자 표기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무슨 알약 같은데, 알약 같아. 약사들이 약 종류와 복약 방법을 일일이 설명해 준다 해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점자 표기된 거 본 게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주의사항이 뭐가 있고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사항 등을 좀 점자로 표기를 해가지고 자세히 읽을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식약처가 조사한 전체 의약품 44,751개 가운데 점자가 표기된 제품은 단 94개, 0.2%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점자로 약 이름은 표시돼 있다 해도 유통기한이나 효능, 주의사항 같은 핵심 정보는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약을 잘못 선택해서 먹거나 급하면은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그런 경우에는 오남용이나 진짜 약을 잘못 먹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죠.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품 관련 규정에서 점자 표기는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적자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표기 확대에 난색입니다.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세팅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대응할 때마다 비용이 그때 새롭게 산정이 돼서 식료품 같은 생활 필수품은 권고마저도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의약품 관련된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이런 문제가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건 1981년, 올해로 41번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에게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미얀마의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군부의 악행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한 인권단체는 SNS에 군부에 끌려가 고문받은 시민의 모습이라면서 이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퉁퉁 부어서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피멍이 든 모습까지 밝고 건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특히 이 사진들은 군부가 운영하는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 큽니다. 군부 저항운동을 이끌던 이 20대 청년도 웨이모 나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지난 15일 체포됐고요. 이틀 뒤에 두 손이 묶이고 눈 주위에 피멍이 든 채 찍힌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 군부가 직접 공개한 사진입니다. 저항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섬뜩한 협박으로 읽힙니다. 2월 1일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 인권단체가 집계한 사망자는 738명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숨진 민간인이 258명이라면서 700여 명은 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와 SNS에선 미얀마 군부의 악랄한 행위를 증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얀마 군부가 묘역 조성이 불법이라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숨진 시민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꺼냈다는 증언을 하기도 하고요. 군경이 유족들에게 시신을 돌려주는 대가로 우리 돈으로 9만 6천 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시신을 수습한 건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순간 저격을 당한다. 미얀마 시민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폭력과 총력을 행사하고 약탈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전해지는 증언들을 확인할 길이 없지만 현지에서 전해오는 영상과 사진만으로도 미얀마 군경의 반인륜적인 행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인터넷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고 일일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얀마 소식을 외부에 전하면 추적을 당해서 잡혀가기도 합니다. 인터뷰 하나에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민주화 과정의 아픔을 알고 있는 우리는 미얀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쿠데타 발생 석 달째 미얀마 시민들이 한결같이 절실하게 요청한 건 다름 아닌 관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 초 한국어가 가능한 미얀마 시민분을 어렵게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특히 이분이 유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연결을 시도해봤는데요.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부디 이분이 무탈하시길 바라봅니다.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하는 미얀마인의 목소리 직접 들으면서 앵커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중단해 주시라는 거에 대해 다 같이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사쿠데타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부처랑 관계된 모든 거를 중단해주며 지켰다라는 요청도 하고 있고 저희 시민들이가 직접 투표로 뽑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 정부에게 인정해주면서 지지해주셨으며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직장, 학교 등지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고 또 부산, 울산, 경남권의 확산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조금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549명입니다. 전날보다 17명 늘어서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말 휴일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29명,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서울이 147명, 경기 184명, 인천 1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49명이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은 부산과 경남이 각각 29명, 울산 21명, 경북 20명 등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확산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명 더 늘어서 누적 1,802명으로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는 10명 추가돼 109명입니다. 또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 비율은 20.5%나 됩니다. 확진자 규모가 언제든 커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백신 접종 현황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1차 접종자는 12만 1000여 명, 누적 163만여 명입니다. 전 국민의 3.15%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접종자는 어제 1명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장애인, 노인 방문, 보훈 인력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 등의 접종 동의율은 58.6%,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그룹 가운데 동의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이달까지 300만 명, 상반기에 1200만 명의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면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가 100여 건 늘었다고요? 네, 어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가 166건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가 3명 늘었습니다. 3명 다 80대인데 사망자 중 여성 1명은 기저질환 보유자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4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이들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는 5건 추가됐고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는 2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유길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지금까지 원생 6명을 포함해서 모두 16명이 감염됐습니다. 공공시설과 식당 등 시민들이 생활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집 현장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어린이집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 지금까지 모두 16명입니다. 모두 7개 반 아이들 76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인데요. 지금은 이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이곳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곳 보육 관계자 1명이 처음 확진된 건 지난 9일인데요. 정부가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한 어린이집 선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13일까지 10명, 14일에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원생이 6명, 종사자가 7명, 또 이들의 가족이 3명인데 지금은 모두 자가격리 중입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등 관련자 120여 명을 조사했는데 오늘 추가 감염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즉시 역학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어린이집 안에서 놀이시설, 교사실, 화장실 등을 함께 사용했고 또 교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집단 감염은 어린이집이나 직장 등 그야말로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새로 발생한 집단 감염은 모두 20건이었는데 직장이 7건, 의료기관이 4건, 또 가족과 지인 모임이 4건 등이었습니다. 감염 경로 중에선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아동이 있는 곳에선 환기를 수시로 하고 장난감과 손잡이 등 함께 쓰는 물건 등을 꼼꼼히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국민이 생활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상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만남을 최소화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생활시설 곳곳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정말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뿐 아니라 직장, 식당 등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이 정말 많은데요. 먼저 서울 서초구 실내체육시설에선 어제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8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이곳과 멀지 않은 마포구에 있는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6일 시설 관계자 1명이 확진되면서 지금까지 종사자 6명이 감염됐습니다. 첫 확진자는 지난 3일 은평구에 있는 한 식당에도 방문했는데요. 이 식당에서도 모두 11명이 감염되면서 두 곳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17명이 됐습니다. 각 구청은 공공기관과 식당을 폐쇄하고 방문자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직장에서도 어제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잘 지켰지만 사무실에서 장시간 근무하고 또 전화 상담을 하면서 비말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중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육정책연구소는 중학교 382곳의 3년간 1학기 학업 성취 등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은 학년이 국영수 전 과목에서 중위권 비율이 더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 코로나19를 겪은 중위권 비율이 2학년 때 43.59%였지만 3학년 때는 14.91%포인트 감소한 28.68%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약 80% 나라를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 완료를 앞둔 미국이 미국민들의 해외여행을 제한해서 이른바 청정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정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약 80% 나라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민의 해외여행 재고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여행객들이 위험에 노출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미 국무부는 일반적 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등 4단계로 나눠 여행주의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2단계에 속해 있고 4단계인 여행 금지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34개 나라입니다. 전 세계 80% 수준으로 확대하면 여행 금지국은 160여 개국에 달합니다. 위험 상황을 고려해 나라마다 방역이나 입국 제한 조치를 해온 시각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별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백신 이기주의의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신 접종 완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커지고 있어서 이른바 청정 국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라는 겁니다. 또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이었던 만큼 모든 면에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보이지만 여러모로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이 최대 피해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면에 앞서서 방역을 먼저 하겠다, 환자 수를 줄여보겠다 하는 것이 먼저인데 사실은 앞뒤가 맞지는 않는 말입니다. 미국의 환자가 줄어드는 경우에 있어서 해외로부터의 변이주가 유입되면은 이 방역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집단 면역이 임박한 이스라엘이 필수 예방 수칙은 계속 지키도록 하고 방역 단계를 완화하며 빗장을 여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각국의 대응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수정된 여행주의보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We are already down, already back, and
Yeah, now in the real life, yeah.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달성한 이스라엘.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죠. 학교도 전면 등교 수업을 재개했고요.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현지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강근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2월 말에 인터뷰하고 이제 2달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때와 분위기가 또 맞아요. 상당히 예. 그때와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때 2달 전에는 이제 백신을 맞아가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전했는데요. 예. 이제는 완전히 백신을 통해서 일상을 찾은, 저도 요 며칠 전에 계속 이 마스크 벗고 다니면서 네. 이게 현실화됐구나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이 목사님이 직접 찍어서 올린 화면이거든요. 거의 여기가 어디입니까? 벤 예후다 그 재래시장 거리고요. 네. 또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벤 예후다라든지 야포 거리, 이스라엘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네. 정말 마스크 벗은 이 사회의 지금의 모습을 저도 생생히 보고 있어요. 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61%가 접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게 저렇게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정말 괜찮다고 합니까? 이게 뭐 갑자기 내려진 조치는 아니고요. 예.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독립기념일, 현충일 또 그 전전주에 기독교의 최대 부활절이라든지 유월절을 통해서 이미 이제 안정을 점검하고 내린 결정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니까 한두 분 정도는 마스크를 쓰셨네요. 그 마스크 쓰신 분들은 특별히 뭐 몸이 안 좋은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대부분은 다 이제 벗었는데 저도 이제 가끔 이 쓰던 그 이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쓰면 더 안전하지 해서 강요는 아니고요. 그냥 제 스스로 결정해서 아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마스크를 쓴 지 1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렇죠. 예. 주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지금 마스크 벗고 다니시니까.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 카페나 식당에 또 마주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밝고요. 예. 그래서 야, 마스크 벗어서 좋지라고 하면 우와, 이게 얼마만인데. 특히 지금 중동은 막 여름철로 더워지는 시기라서 더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 등교 수업도 전면적으로 재개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수업을 다 학교에서 다 받고 있는 겁니까? 맞아요. 사실 야외 마스크를 벗은 것만큼 더 이제 고무적인 일이 지금까지는 학교에 이제 30명 정원이면은 10명 정도만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한 반에서 모든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그 기쁨.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서 이제 아이들과 부딪혔던 그 부모들이 완전히 해방감이다. 이런 정말 너무너무 고무적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참 아이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맞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16세 이하도 이제 맞춰가고는 있지만은 이제 막 맞춰가는 추세고. 특히 이제 그 교실 안에서 백신을 맞은 부모들을 가진 아이들은 괜찮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맞지 않은 그 부모들의 자녀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도 괜찮다라고 한 겁니까? 그렇죠. 일단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나마 어른들보다는 이제 안전하다는 판단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격 이 16세 이하도 이미 600명 정도를 테스트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했고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스라엘 여행 가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여행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전격 저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네. 5월 23일부터 네. 비교적 통제가 수월한 단체만 일단 이제 허가가 됐고요. 예. 대신 이제 백신 접종을 한 전제하에서 그리고 또 들어와서 재차 이제 PCR 그 검사를 통해서 안정이 되면 바로 네. 이제 관광 내지는 성지순례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출발 전 코로나 검사해야 되고요. 백신 접종했다는 그렇죠. 거 증명서 제출하고 그리고 현재 가서 또 코로나 재검사 받고 그러면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목사님 저번에 인터뷰하실 때 근처 국가로 네. 여행도 가고 싶다, 갈 생각이다라고 하셨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 이제 일이 있어서 가지는 못했지만 제 아들은 4일 전에 한 나라로 여행을 떠났고 네. 저도 이제 좀 일이 추스려지고 좀 여유가 되면 이 그리스나 사이프러스 정도는 한 며칠 다녀올 생각이에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백신을 맞은 분들도 다시 한번 3차 접종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름부터. 이스라엘도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럼요. 제가 받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그 그린 패스에 보면 이렇게 유효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유효 기간의 이제 여부에 따라서 1년 안에 이제 계속 접종을 해 나갈 계획을 세웠고 네. 이미 그만한 그 백신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상을 되찾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요, 참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런 일상을 되찾기를 가능한 빨리 되찾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현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또다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 중심의 야권 결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을 예고하면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재보선 후에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요.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고 하면서도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지 않고요. 훈수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정치권에 있을 때보다 지금 위원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더 상당히 외부 활동들이 더 활발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아주 거침없이 발언들을 하는데 호북 논란, 작당, 마크롱 하지 거침없이 화두를 던지는데 아주 화가 났거나 아니면 고도의 노림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고도의 노림수다. 일단 주목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친 발언을 통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존재감 극대화하면 정치권은 자동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게 이 정치권의 속성이거든요. 그렇군요.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고도의 노림수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향한 그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좀 거칩니다. 자신이 재보궐선거에 승리를 이끈 당인데도 불구하고 앞서서는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했고 흙탕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는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왜 국민의힘을 이렇게까지 비판하는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비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사리판 흙탕물을 썼느냐라는 네. 부분도 좀 주목할 부분인데 네. 두 가지 공통점이 아사리판과 흙탕물 공통점이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저 아사리판은 이제 뭐 산스크리트인데 아주 어지럽고 이 엉망진창 난장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아사리판 흙탕물로 가느냐 어지럽냐라는 부분인데 강력히 불만을 표시하는데 뭐가 그럼 불만하고 무질서하다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건 이제 안철수가 들어간 합당. 네. 이 무질서하다고 본 거죠. 예. 그래서 그 중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강론, 당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자체 정비를 하는 것에 몰두하지 왜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서 어지럽게 복잡하게 무질서하게 만드냐라는 강력한 항의성의 메시지죠. 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위원장 시절에 예.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하면서 예. 합당하겠다라고 안철수 대표와 합의한 거 아니었나요?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선 이후와 이전에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 네. 앞으로 신당과 대선 전략의 구도가 예. 본인은 분명히 확고하게 서는 거죠. 예. 거기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자기 대선 구도나 신당 구도에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는 그 독설들을 안 맞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좀 쓴소리를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작당을 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해라고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작당은 당을 만드는 게 작당인데 저는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돕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일화가 깨어져서 선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단일화가 깨어지지 않는 쪽으로 노력했을 뿐이지 제가 누구를 돕거나 어떻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그 보궐선거 당시에 예. 안철수 대표와 작당을 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를 꼭 집어서 비판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보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는 그전에 사실 재보선 과정에서 안철수하고 상당히 가까웠고 예. 뭔가 챙겨주려고 하는 예. 그리고 후보를 만들려고까지 했다는 오해를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 중진 의원들이 그런 시도를 했죠. 예, 상당히 예. 그랬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는 원내대표였는데 주호영 너도 그랬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제목은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안철수를 데리고 오려고 한다는 시도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개의 제목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왜 안철수와 가깝게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느냐라는 데가 된 거죠. 근데 네. 만약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당 대표에 되면은 네. 그야말로 다시 안철수하고 함께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작당할 가능성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시킨 예. 거죠. 예. 그리고 공개적인 메시지와 동시에 네네. 당내 자기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서 가능한 주호영이 당 대표가 되지 않게 하려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안 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그런 공개적인 저는 메시지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모로 네. 고도의 노림수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 대선판을 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그림 속에 안철수는 들어있지 않는데 예. 자꾸 그걸 주호영이 들이오고 다른 중진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너희들 비켜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아주 거친 표현을 써서 네.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독설에서 비껴나간 딱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인데요. 백조의 비유를 하면서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가지 말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 사례를 들어서 반박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말을 요약하면 윤석열 너는 백조인데 네. 좀 기다리면 내가 마크롱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크롱이라는 게 이제 뭐 경력도 별로 없는데 네. 서둘러서 당을 만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됐다는 거 외형적인 면은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내용적으로 이제 상당히 좀 다른 점이 있지만 아.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면 예. 윤석열 너는 섣불리 성급하게 지금 국민으로 갈 생각은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고 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하고 쉽게 섣불리 손잡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전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 공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는
파리 때 기억나시죠? 예. 파리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파리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게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5월 중순쯤이면은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의사표시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5월 중순까지 기다리라. 그때 우리 뭔가 함께 해보자라는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김정은의 생각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그러니까 당은 물론 대선 전략에 관한 한 내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1번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과 함께 간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데요. 신당은 만들지는 않겠지만 신당에 준하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국민힘과 연대를 흡수하겠다는 거죠. 왜 흡수란 말이 나올 수 있냐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국민힘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안철수 밖에 있고 홍준표 밖에 있죠. 그리고는 없지 않습니까? 유승민, 지금 원희룡 2, 3% 나오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력을 마크롱처럼 조그만 세력만 만들어도 금태섭과 함께 김종인, 금태섭, 윤석열이 신당이 아니라도 정치 세력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시체말로 해서 국민힘을 접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로 정치권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지금 현재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그 새롭게 만들 당에 흡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까? 당은 안 만들고. 당은 만들지 않고. 그래서 신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리고 그 신당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거죠. 신당의 준 형태, 그 직전 단계에 만들어서 함께 갔다는 거. 말하자면 지난번에 그 안철수하고 누구죠? 오세훈. 그 단일화 영 모델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그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김정인 위원장의 많은 노하우를 저는 얻었다고 보는 겁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안철수가 오세훈 후보의 당을 흡수하는 전략을 충분히 그 노하우를 많이 얻었다고 보고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로 본다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죠. 후보도 없고 지지도가 1, 2% 나오는 제일 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마음껏 거침없이 치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도와 보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그림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저런 비판이 굉장히 거북할 거예요, 듣기가.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금 뭐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되고요. 당 대표도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여론조사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를 물었는데 여기에 초선의 김웅 의원이 2위에 올랐어요. 그 여론조사 보셨어요? 봤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16.6%, 김웅 의원이 11.3% 당대표 적합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안 좋게 보면은 그만큼 국민의힘의 지금 당 대표를 맡을 만한 중진 그룹이 여의치 않다, 마땅치 않다라는 부분이고 좋게 보면은 당의 변화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강해서 그게 김문까지 갔다 그래 당의 새바람을 일으킨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과제가 이명박 박근혜 그림자를 지워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4월 7일 선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계속 공격했던 건 뭡니까? 오세훈 MB 아바타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박형준도 MB 아바타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걸 지원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또다시 대선 때 그때는 세게 아바타 공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확실히 지워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김웅이 이렇게 2위까지 갔다, 적합도와.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초선 당 대표론이 좀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힘은 받는데 저는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인 사견을 묻는다면 저는 소장파와 중진 그룹을 7대 3으로 해서 소장파를 전진적으로 전면적으로 배치하되 저는 당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많은 중진이 해야 그 거대한 대선을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지도부를 구성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당 상황 볼까요? 자, 민주당 당권 주자들 오늘 광주에서 첫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정당이 국가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그 결과에 함께 책임지는 정당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현하고자 했던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과도 가감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홍영표밖에 없습니다.
계파 파벌에서 자유로운 송영길,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 의원장들의 공천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내 사람이 먼저다, 자기 파벌이 먼저다가 아니라 공정하게 평등하게 만들어지는 민주당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같이 하고 고단한 민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지, 내 삶의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를 가지고 절박하게 실천하자고 주장합니다. 단결과 혁신, 민생이 방안이고 현장이 답입니다. 네, 이 세 명의 당대표 후보들은요. 본인들이 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두 다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들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일일이 세 발언을 좀 일일이 좀 드려봤는데요. 제가 이제 장소가 아시다시피 이제 광주 민주당이 1번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근데 지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의외로 센 발언을 많이 했어요. 조금 전에 자막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지금 민주당 내에 지금 개파하고 파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다른 중진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렇지만은 이대로 가면 민주당도 꼰대 정당 된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아주 고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1번지 안방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야말로 민주당도 변화의 어떤 진통기에 들었다.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이제 발언들을 통해서 민주당의 이제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당청 간의 관계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좀 변화가 될까요?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저는 뭐 다들 그 친문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보면은 우선 그래도 구분을 해본다면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가 대면에서 사실은 당청과들 아주 긴밀하게 지금처럼 별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우원식 의원도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컨트롤에서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송영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당정 간에 좀 이 충돌이라든지 좀 대립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이 오히려 저는 민심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민심과 당심 다르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심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민주당 볼까요?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첫날은 민생 개혁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도 계속하면서 그래도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검사 키트의 이 활용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자가검사 키트를 조건부 허가하는 데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찾아내고 국민의 일상을 하루라도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자가검사 키트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근데 이 자가검사 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 위주로 모든 정책과 흐름을 주도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조금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야당이든 외부 의견이든 괜찮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점에서 탄력적인 어떤 정책 변화다는 점에서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양한 정책에서 저렇게 민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런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정부 질문 이틀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도 오늘도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홍백기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 어제는 좀 버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사의 표명을 하셨다는 거죠? 예,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백신에 대해서 말씀만 하면 거꾸로 가요, 답이.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요 국민이 불안해질만 합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일본에서 지금 또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계속 보세요. 아니요, 제가 정부에 가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총리. 왜 이렇게 잘못된 뉴스를 갖다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주도권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자가 되어 국회 부총님 보시기에 이 색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어떤 색? 이 홍보물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 무엇이 연상되냐고요? 이 포스터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지하철역에 전부 1번 있는 것 같아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생각나냐고 여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합니다. 어느 지하철에 가던 지하철 출구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1번을 갖다 보여주고 1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저한테 이게 의견을 잠깐 물어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정말 공시가격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습니까? 제가 지리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중하게 여쭤보는데요. 진정하시고 답변하시고.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홍 부총리의 어제 오늘 모습, 저건 이제 어제 구성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경제 관련 분야에서 이제 부총리 자격으로 오늘 나오셨는데 할 말은 하겠다라는 생각 같고요. 그리고 의원님한테 자꾸 질문도 던지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뇨가 정부 입장을 당당하게 밝힌 거는 뭐 필요하겠지만 저건 아무리 봐도 좀 많이 오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정진석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의 최다선입니다. 5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다선 의원 출신의 국무총리가 답변을 하면서 의석이나 의원들하고 맞짱을 트는 건 봤지만 공무원 출신의 부총리가 총리도 아닌 부총리가 5선 의원에게 이렇게 맞짱 비슷하게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마 본인이 많이 그동안에 뭐 화가 났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동네 북이라 뭐 홍두삼이다 뭐 홍백기라 그러세요. 온통 물러 터진 부총리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여당으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고 그랬는데 마지막 이제 좀 본인의 진퇴 문제가 결정되는 마당에 그냥 한번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다 쏟아낸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 국회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지사가 찾았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에 처음 국회를 간 건데요. 강성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어떤 답을 했을까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상례를 벗어나는 경우는 옳지 않죠. 민주당의 당원이 80만 명, 그리고 권리당원만 그렇고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당원은 수백만에 300만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좀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또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강성 친문 당원들이 과잉 대표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발언 하나하나가 참 센 표현입니다. 사실. 과잉 대표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에도 폭력적이고 상례에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표현 같기 때문에 아쉽다시피 이제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이른바 이제 강성 문바들한테 문자 폭탄을 많이 당했다는 건 세상에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이제 아시다시피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는 후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그동안의 억하심정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슬쩍 나왔지 않느냐라고. 민주당 내에서 지지도 1위 하지만 30%를 넘은 건 아니고 20%대에 지금 사실상 갇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자신감을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후보 중에.
지금 뭐 5%, 10% 넘는 후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이낙연 그 친문 후보 중에 대표 아주 친문, 예, 강성 친문을 대변하는 후보 중에 는 5% 넘는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이낙연도 어떻게 보면 중도고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후보. 그리고 아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인은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힘들었지만 자기는 본인의 대응하는 방식을 얘기했네요. 꾹 참고 있고 신경 안 쓰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솔직히 말해 내공이 센 사람입니다. 엄청.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경을 안 쓰고 막 버티면 됐을지 모르지만 다른 의원들은 전부 백기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아시죠? 초선 5인방 중에 그러니까 당 쇄신 뭐 친문 퇴진론 얘기했다가 막 백기 들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친문 강성 친문들의 힘은 엄청 센 겁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 본인이 신경 안 쓰면 된다고 했다는데 그거는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아주 독식 먹고 아마 버텨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할 말을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이제부터 할 말은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도 부동산에 대해서 할 말을 오늘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실거주용 2주택도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되고 불로소득은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들을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절묘한 것 같아요. 이재명 됐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주택 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 그렇죠. 2주택자들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강력한 불로소득 강력 환수하겠다 이런 없는 사람들에게 또 박수받게 하는. 이런 민심을 가려운데 아픈 데를 탁탁 찔러주는 그런 참 민심에 부응하는 정책은 역시 뛰어난 것 같다. 오늘 페이스북에 정치는 실용적인 민생 개혁의 실천이어야 한다. 그러면서요. 거대 담론, 그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실천적인 민생 개혁이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구구절절 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여야 후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저런 행보나 발언 같은 건 상당히 벤치마킹 해야 될 겁니다. 일각에서는 저런 행동과 발언이 중도층을 겨냥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20%에 갇혀 있는데 좀 더 끌어올기 위한 중도 행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중도나 20, 30대를 볼 때 뭐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본격적으로 대통령 후보로서의 검증에 들어간다면 저런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단순히 포퓰리즘인지 이 부분은 이제 검증은 들어가겠지만 일단 정치적 발언이라는 액면만 먹고 본다면 시원시원하고 빠르고 또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인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민주당 내에 친문 후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선 출마를 막판 고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친문의 그런 마음이 좀 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 지금 하루 이틀 걱정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희한한 세상이 온 겁니다. 대선판이.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내에 후보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리지나 민주당 내 친문 적자 후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당권파. 여야의 오리지널 말이자면 주류의 후보가 양쪽 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른바 강성 친문층이나 그 후보 정치인들에게는 매일매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임종석을 해볼까, 추미애를 해볼까, 이광재를 해볼까라고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도 반란, 중도 바람이 세게 거칠 불었기 때문에 친문의 바람으로 다시 한번 또다시 정권을 다시 잡는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민심으로 본다면 아주 만만치 않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을 심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 제가 모시던 김종필 총리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국민은 호랭이야. 평소 때는 끼니 때마다 밥 갖다 주는 사육사가 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기는데 수 틀리면 그 자리에서 물어 죽여. 우리가 승리에 도취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정말 굉장히 엄중한 마음으로 옷깃을 다지고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네, 부총리님
자, 우리 백신 얘기 좀 하십시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질 않습니다. 근데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지금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현재 접종 속도라면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고.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추는데 뭐 6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이런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요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4월 달까지 300만 명 그리고 상반기에 1,200만 명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른 예를 명확하게 듣지 않고. 제시하고 자, 그러면 가고 있고요. 일본에서 지금 저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좀 계속 보세요. 아니요 제가 정부가 입장을 설명할 때는 시간을 주십시오. 부총리 왜 이렇게 잘못된 뉴스를 갖다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자 백신에 대해서 제가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제재해 주세요. 부총리 들으세요. 왜 부족권을 의원님, 자 정진석 의원님, 마지막 마무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네, 끝난 지 꽤 됐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현직 국무총리가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국회 출석 의무조차 저버리고 퇴임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한 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모습이 국정의 무한 회피일 뿐입니다. 예, 제가 부총리가 그러면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 예, 부분? 의원님, 근데 제가 무한 회피를 동의하시냐고요? 제가 역량은 부족하지만은 이 포스터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지하철역에 전부 1번 있는 것 갖다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생각나냐고 여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지하철에 가던 지하철 출구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1번을 갖다 보여주고 1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저한테 이게 의견을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르치시는 시간이 아니라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년 선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났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의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를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엉뚱한 해명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미 국회에 보고된 상태입니다. 4월 1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처럼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들로부터 거액을 빼돌려 큰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된 액수만 합쳐도 550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대정부 질문 관계로 내일까지 본회의가 열리는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상직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억울하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친서를 통해 검찰이 적용한 횡령 혐의 금액에 대해 이미 지난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빼돌린 돈을 다시 회사에 돌려줬다고 해도 횡령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또한 이 의원은 회사 돈으로 딸에게 값비싼 외제차를 리스해준 것은 인정하지만 과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의 안전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밝힌 부분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을 쓴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추진합니다. 재보궐선거 민심을 통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았던 만큼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선 부산역 옆에 있는 포장마차 밀집거리에서 불이 나 가게 대부분이 소실됐습니다.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포장마차 전체로 번진 건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온 영세 상인들은 삶의 터전까지 잃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포장마차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바람이 강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부산역 옆에 있는 포장마차 거리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2시 50분쯤. 1시간 반 동안 포장마차 대부분을 태우고 나서야 불은 꺼졌습니다. 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이곳에 있는 포장마차 11곳 가운데 10곳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모두 탔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밤 10시부터 영업이 끝난 상황이라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이 먹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와서 한 팀이라도 두 팀이라도 끊어 간다는 거 그거 하나 강령으로 나오는 거지. 무슨 장사된다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게까지 잿더미가 됐지만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니까는 계속 놀 수는 없잖아요.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먹고 살려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처에 있던 차량 5대도 불에 탔고 포장마차와 인접한 철도 시설 건물도 불길에 휩싸일 뻔했습니다. 뒤편에 그 철도 경찰 건물에 운전실에 있습니다. 중요 시설이라서 그쪽으로 연소 확대가 되는 걸 막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소방당국과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경찰은 불이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시작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서울 한남동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렸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9일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가 점원의 뒤통수를 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점원의 뺨까지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조사하기 위해서 대사관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에서 저속 운전을 하면서 차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 오토바이 동호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칠성교 주변 등 8차선 대로에서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달리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5살 배기 딸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린 혐의로 친모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동의 종아리 등에 멍이 들어서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딸이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폐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불을 끄던 폐차장 관계자가 탈진 증상을 보여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3개와 폐차 27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고가 구조물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불이 났고 운전자 37살 A씨가 대피하지 못한 채 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가 갈수록 진흥화, 분업화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자금만 따로 맡아서 수백억 원대의 판돈을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오피스텔, 10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고 화면에는 입출금 확인 프로그램이 보입니다. 책상 위에는 휴대전화와 신분증이 널브러졌습니다. 이곳에서 30살 A씨 등 일당은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만 따로 맡아 관리했습니다. 입출금 업무를 대행한 곳은 74곳, 확인된 판돈만 470여억 원에 달합니다. A씨 등 일당은 이른바 대포폰을 사들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실현 확인을 허술하게 한다는 점을 노려 비대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도박 사이트 이용자가 계좌에 돈을 넣으면 이를 확인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포인트 충전을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관리를 쉽게 하려고 자체 전산 시스템까지 개발했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액의 2%를 챙겨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5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계좌 추적을 피하려고 A씨 등에게 계좌 운영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한 이유는 그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도박자금 관리 사이트를 운영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박장 개설 혐의로 12명을 검거한 경찰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결고리인 해외 거주 총책을 뒤쫓고 있습니다. 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가 범죄에 쓰이고 있다며 대포 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4.7 재보궐선거의 당락을 좌우한 캐스팅 보터로 이른바 MZ세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 청년 세대의 기강을 잡기 위해 사상 통제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데요. 청년 동맹 대회를 5년 만에 개최하는 것도 이런 행보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이달 27일부터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청년동맹 대회를 여는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이 통신은 청년동맹이 사회주의 건설에 선봉돼 돌격들에서의 위력을 떨쳐나가기 위한 과업가 방도들을 토의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지난 1월 당 규약 변경에 따라 청년동맹 명칭이 바뀌고 청년층에 대한 사상 통제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발전과 임시생활 향상에서 청년들이 선봉에 서달라는 주문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유일영도 체제를 더 강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세포비서대회에서 청년 세대의 정신 상태에 우려를 표명하며 옷차림과 언행 등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당 세포들은 청년동맹 사업에 항상 관심을 돌리고 교양과 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경제난 속에서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이 반사회주의적인 외부 문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이 지역의 수산물에서 또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후쿠시마현 앞바다 수심 약 37m 수역에서 잡힌 우럭에서 1kg당 270베크럴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세슘 검출량은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 내 허용 한도의 2.7배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면서 대학생 30명이 삭발식에 나섰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두고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수입 절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연일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일본 대사관 앞.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농성에 이어 이번에는 대학생 30여 명이 릴레이 삭발에 나섰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칼을 밀며 일본 정부의 강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세계인을 향한 핵 전쟁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저지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 바다 건너오는 해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해양경찰 또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중국과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 수산물을 일본산과 섞어 파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수부 수산물 품질관리원하고 식약처하고 이렇게 유관기관 해서 일선 서에서 일단 협조가 와서 일본산 수산물의 90%가 거쳐가는 부산 감천항 관문도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 식품 검사를 강화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의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 시간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턴 방사선 검사 장비도 23대에서 36대로 늘리고 분석 인력도 12명 증원했습니다.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안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일 우려와 반발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방사능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여러모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리 어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어민들은 해상 시위에 나섰고요. 일본 대사관 앞에선 항의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백이진 거제시 능포 어촌 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거제 지역 어민분들이 먼저 해상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척의 배가 시위에 참여를 했는지요? 예, 어제 거제 구조라항에서 어선 50척 정도가 참여해서 해상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이 해상 시위 모습인데요. 어떻게 이제 해상 시위를 진행을 하신 건가요? 일단 이 해상 퍼레이드나 이거 관련해서는 거제 수협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거제 시장님을 비롯해서 수협 조합장님 그리고 총계장들하고 각 이제 어업인 단체들이 다 참여해서 이제 같이 이제 육상에서는 규탄 대회도 하고 해상에서는 퍼레이드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해상에서 시위를 하고 퍼레이드를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시위까지 나서시게 된 거는 일본이 해양수를 방류하겠다는 결정이 났을 때 기분이 상당히 상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떠셨나요, 기분이? 이거는 화를 넘어서 우리 가슴 속에 분노가 차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 이렇게 이제 일본이 선전포고를 했다라고까지 설명을 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의 그 수산물,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를 하게 되면 수산물에 대한 걱정 그리고 생계에 타격을 입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바다가 오염됐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수산물 같은 거는 아예 안 사 먹을 수도 있고 소비가 위축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민들의 생계에는 생계에 지장을 주는 것은 뿔 보듯이 뻔한 사실이거든요. 예, 앞서서 소비 위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거와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후쿠시마 원전 그 폭발 사고 때도 타격이 크셨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렇지. 그게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도 수산물 소비가 억수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민들 그때도 수산물 소비가 줄고 그런 여파가 1년 이상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1년 이상 수산물 그 소비 위축의 여파가 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셨는데 얼마나 힘드셨는지 좀 이렇게 수익이나 이런 게 좀 변화가 얼마나 크셨습니까? 그거는 계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계산으로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의 그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좀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 수입 금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지.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일단 수산물이 오염된 수산물을 수입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국민들의 희망인데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수입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도 좀 강력한 조치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일은 우리나라만 해가지고 대응할 게 아니고 이웃 나라들도 조금씩 협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 각국이 같이 동참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대응해야지 일본도 생각도 바뀌고 앞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 좀 약간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거제에서 해상 시위가 있었고 여수에서도 해상 시위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계속해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지. 지금 이거는 어민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해당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이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계속 돌면서 퍼레이드를 계속 펼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문제다라고 강조를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 꼭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예전보다는 뭐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나 뭐 다른 걸로 봐도 일본보다는 충분히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 10년 전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백이진 거제시 능포 어촌 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여자 프로배구 7번째 구단으로 다음 시즌부터 V리그에 참여합니다. 흥국생명과 계약이 끝나는 김연경이 합류할지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한국배구연맹 코보는 이사회를 열고 남녀 13개 구단 만장일치로 페퍼저축은행의 여자부 창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2011년 IBK 기업은행 창단 이후 10년 만에 여자 배구 7개 구단 체제 운영도 확정됐습니다.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는 성남시와 광주광역시 가운데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과 함께 올해 6명, 내년 2명의 신인 등을 우선 지명할 수 있습니다. 신생 구단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존 구단과 협의를 해서 선수 수급이라든지 그 밖에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했고 여자 배구의 인기몰이 덕분에 추가 창단도 점쳐지는 가운데 페퍼저축은행은 흥국생명과 1년 계약이 끝난 월드스타 김연경의 영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국내 잔류의 무게가 실리는데 김연경 관련 우선권은 학폭 파문으로 전력이 대폭 약화된 원 소속팀 흥국생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1년을 더 뛰어야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김연경은 신생팀 창단을 환영하면서도 러브콜에는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실 예민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잘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과 가까운 지도자가 신생팀 사령탑에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배구계 관측 속에 김연경이 이적으로 가닥을 잡는다 해도 흥국 쪽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난관이 적지 않은 상황. 지난해 국내 복귀 때만큼이나 김연경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곧 대표팀에 합류하는 김연경은 당장은 7월 도쿄올림픽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학폭 주장에 휘말려 은퇴한 프로배구 삼성화재센터 박상아에 대한 14시간 감금 폭행 의혹은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화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박상아의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모 씨가 지난 10일 본인이 유포한 학폭 의혹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자백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상아는 지난 2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학폭 가해자라는 주장이 올라와서 논란의 중심에 섰고 특히 피해자를 감금해 14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는 내용도 있어서 충격을 줬습니다. 벌써 여름이 찾아오나 싶을 정도로 기온이 껑충 올랐습니다. 오늘 경북 안동 기란면의 기온이 무려 28.7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강원도 정선이 26.8도, 서울도 22도를 기록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경기와 충남, 전남 지역에는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존은 호흡기와 눈, 피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의 한낮 기온이 28도, 광주는 27도로 7월에 해당하는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울리겠습니다. 동쪽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고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맑고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